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박사과정 서승환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논문은 Climbing Toward NLU라는 논문이 되겠고요. 부제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고 ACL 2020에 억셉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을 우선 살펴볼 텐데, 저자부터 살펴보는 이유는 저희가 흔히 읽는 논문, ACL이나 EMMLP 요런 쪽 논문이나 CVPR, ICCB, ECCB처럼 저희가 흔히 읽는 논문들에서 볼 수 있는 저자들이 속한 집단이 아니라서 그런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링귀스틱을 전공으로 하시거나 랭귀지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시는, 물론 여긴 다 공대이긴 한데 베이스 자체가 언어학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고 언어학 전문가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도 굉장히 언어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공대적인 어떤 정량적인 해석이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우리의 모델이 왜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델 설계를 왜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논문이 되겠고요. 이런 류의 논문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논문에서 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보던 것처럼 실험을 하고 실험 세팅을 하고 실험을 한 다음에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그 실험 결과를 해석을 하는 그런 논문이 아니고요. 언어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언어학을 공부한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딥러닝을 지금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공학자들이 딥러닝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굉장히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버톨로지 어떤 기법들이, 그러니까 버트 베이스드 메소돌로지들이 언어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익히 쓰고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별다른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버트는 혹은 랭귀지 모델들은 언어를 이해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 애초에 우리의 모델은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럴 수가 없다. 그럴 가능성조차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실 텐데요. 논문의 주된 골자는 이겁니다. 언어를 너네가 어떤 실험 세팅을 하고 정량적으로 나온 수치들을 통해서 해석을 하지 말고 언어 자체로 이해를 좀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떠한 점들을 실수를 하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 저자들이 하고 있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는 모델의 성능이 너무 성공적이라서, 그러니까 버트 베이스드 모델들의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서 모델이 언어를 이해하고 어떠한 의미를 포착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어를 이해하고 의미를 포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뭔가 깨림칙하죠.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예제를 들고 있는데, 논문에서 이렇게 세 개를 실제로 이제 레퍼런스를 달아서 문장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논문에 포함되는, 논문에서 실제로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요. 이 문장들을 그대로 발췌를 해서 오는데, 문장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모델이 언어를 너무 잘 이해한다. 모델의 언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 이러한 뉘앙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새 논문 전부 2019 ACL에 이제 억셉이 된 논문들이고요. 그래서 저자들이 말을 하기로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유사하게 이해를 하고 사실적 지식, factual knowledge가 될 텐데, 요런 사실적 지식을 기억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매우 정말 너무나도 지나친 주장이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고, 만약에 각 논문의 저자들이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굉장히 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가능한 거라면 그러한 상황을 기재를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제너럴하게 너무나 맞는 말처럼 썼더라. 근데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지나친 주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은 언어학을 전공을 굉장히 정통하신 언어학에 정통하신 요 저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거냐면 뉴욕타임즈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분은 심리학 전공인데 IT 스타트업의 CEO로 알고 있고요. 밑에 분은 공대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랭귀지 모델이 언어를 이해하고 있음과는 거리가 멀다. 매우 멀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이다 라고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블로그 포스트들인데 B2C라는 굉장히 유명한 테크 블로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포스터나 구글 테크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여전히 논문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버트라는 것들이 버트 베이스드 모델들이 언어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스터들이 논문을 읽지 않는 일반 대중에게도 매우 큰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문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언어를 이해하고 있을 수가 없는데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얘네는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잠시 바꿀게요. 그래서 결국 저자들은 뉴욕타임즈에서 말씀을 하신 요 두 분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우리의 생각도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언어학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부제가 되고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자들이 말을 하기로는 원칙적으로 폼만 가지고, 여기서 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폼만 가지고 학습을 한 모델은 원칙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는 사람도 매한가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form, meaning 앞에 보시면 form, meaning 이러한 단어의 definition이 저희는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ACL은 대부분 공대를 다니는 분들이 보겠죠. 공대 출신들이 볼 텐데 이과인 분들이 볼 텐데 이제 이러한 단어들의 데피니션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자들이.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폼이 뭐고 미닝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요. 폼은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좀 살펴보면 기호,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요런 기호뿐만 아니라 요런 것도 기호라고 볼 수 있겠죠? 알파벳. 그리고 이걸 컴퓨터가 인식하게끔 넣었을 때, 컨버팅을 했을 때, 그쪽 세계에서의 바이트가 될 테고, 입의 움직임도 폼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닝은 폼과 언어 외적인 부분의 상호 관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외적인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미닝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발화의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저자들이 발화의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 발화의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설명을 하기로 사람이 단순히 이삐심심해서, 그러니까 논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단순히 구강 구조가 심심해서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람이 말을 하는 데는 모든 말에 발화 의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화 의도를
섞어서 미닝을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에 나오는 저 사람 몇 살이야는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본 예시인데요. 저 사람 몇 살이야 라고 했을 때 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기서 보이시는 요 텍스트 그대로 보시는 게 폼입니다. 근데 폼만 봤을 때는 발화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요렇게 이제 텍스트만 보시게 되면 발화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 논문 저자들의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화 의도를 입혀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좀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야, 쟤 몇 살이야? 어떻게 저렇게 대단해? 어려 보이는데? 라고 한다면 그 컨텍스트에서는 저 사람 몇 살이야가 긍정이 되겠죠. 이제 이런 게 발화 의도예요. 근데 뭐 반대로 좀 성인인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저 사람은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난 게 이제 상황, 정말 내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나 발화자의 목소리, 어쪽, 논쪽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언어 외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폼과 언어 외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그게 미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발화 의도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외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다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발화자는 여기가 화자고 여기가 청자가 될 텐데 발화자는 발화 의도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말의 의도가 있겠죠. 제가 지금 여기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영상을 찍을 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번 영상을 찍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번 슬라이드를 표현을 할 건지 다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의도를 먼저 발화자는 생각을 하겠죠. 의도를 먼저 생각을 할 테고 표현을 이제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발화자가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발화 의도를 가지고 폼을 형성을 하기 시작해도 누군가는 슬라이드 이렇게 만들고 누군가는 슬라이드를 저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여기는 화자마다 전부 다르게 될 거예요. 폼은 좀 유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자료나 어조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르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에 실리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표면적 의미라는 게 돼요. 표면적 의미가 처음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폼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가 됩니다. 폼에서 얻을 수 있는 맥시멈 미닝이 되는데 앞에서 분명히 여기서 저자들이 폼만 가지고는 미닝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표면적 의미가 왜 나왔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살펴보시면 이게 표면적 의미랑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는 언어학에서도 경계가 뚜렷이 지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 의미는 폼만 가지고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워투백을 보시면 왕과 여왕 있으면 여기에 남자와 여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지어지고 이게 기하적으로 봤을 때 벡터 스페이스에서 어떠한 의미를 이해했다. 여기가 사실 언어를 이해했다라는 거에 거의 딥러닝에서의 시초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이해한다가 발전을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해는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폼에서 얻을 수 있는 미닝이고 그거는 표면적 의미로 명명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표면적 의미 정도는 폼 표현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화자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 청자는 표현을 듣겠죠. 화자의 표현을 들어요. 듣거나 읽거나 표현을 익힌 다음에 각자의 살아온 환경, 경험에 의해서 의미를 재구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의미를 재구성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수업을 듣고 나오면
교수님은 분명히 같은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온 모든 학생들이 이해를 다 다르게 합니다. 의미를 재구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재구성을 할 때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결합이 된다. 그래서 의미를 재구성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를 재구성을 할 때는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외부 요소가 되겠죠.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결국 발화의도, 최종적으로 화자가 왜 저 말을 했을지를 의도를 추측을 하는데 이거를 이해라고 말한다. 언어학적으로 이걸 이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이게 내가 쟤랑 되게 잘 맞는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게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저 사람의 발화 의도를 추측을 하기 쉬우면 내가 추측하는 발화 의도가 저 사람의 실제 발화 의도인 경우에 코드가 잘 맞는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저 말을 들었을 때, 저 폼을 들었을 때, 저 억양을 들었을 때 내가 추측할 수 있는 발화 의도는 이건 A인데 실제 발화자의 발화 의도는 자꾸 B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코드가 잘 안 맞는다. 나는 쟤랑 대화가 잘 안 통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반대로 이제 내가 추측한 발화 의도가 A인데 실제 발화 의도도 A인 경우에는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저자들이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발화 의도를 추측을 하는 데는 비언어적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고 결국에는 이해를 하려면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폼만 가지고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 언어가 아닌 건 아니고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네, 그런 말이 되고요. 그래서 저자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혹은 논문을 읽으셨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여기까지 읽고 나면 되게 깨림칙한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러한 독자들을 위해서 The Octopus Test라는 섹션을 하나 파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긴 설명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똑같은데 야 너네 아직 이해 잘 못했지 이거 봐봐 이거 보면 이해 조금 더 잘할걸 이런 뉘앙스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하면 무인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인도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무인도 두 개에는 각각 사람이 한 명씩 살고 있습니다. 한 무인도에 한 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한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 무인도를 해저로 이어주는 통신 기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뭐 A가 발견을 해서 신나는 마음에 며칠 이렇게 얘기를 해봤겠죠. 이렇게 외쳐봤는데 뭐 대답이 없다가 어느 날 B도 이제 저게 뭐지? 해서 수화기를 들었는데 마치 A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들은 거죠. 그래서 이게 통신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A랑 B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굉장히 일상적인 오늘 아침이 덥네요, 춥네요, 해가 떴네요, 비가 오네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을 할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해저에 문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어는 영어에 대한 언어 자체, 그러니까 언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자는 영어권 사람이고 논문은 영어기 때문에 영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하지만 매우 지능이 높은 문어가 등장을 하고 이 문어는 통계적인 패턴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딱 봐도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좀 저격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문어가 있는데 이거 약간 여담인데 문어가 실제로 지능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데 다른 이제 해저 생물이 아니라 문어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문어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버톨로지를 대변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처음 가정은 영어를 굉장히
영어를 하나도 모릅니다.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얘는 지능이 높기 때문에 이 두 통신을 중간에서 떼올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패킷 가지고 오는 것처럼 이 중간에서 해커들이 해킹을 하는 것처럼 어떠한 말들이 오가는지 A가 B한테 어떤 말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뭐 A가 B한테 좋은 아침이에요, 잘 잤냐? 라고 했을 때 B가 A한테 뭐 잘 잤다, 너는 어때?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중간에서 따올 수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너무 해저가 너무 심심해서 모든 패킷을 따와요. 그래서 모든 대화를 듣습니다. 모든 대화를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문어가 자라요. 문어가 크고 나면 문어가 드디어 어떠한 비슷한 형태에서 특정 단어를 사용하는 거를 관찰을 해요. 그래서 뭐 아침에 첫 대화는 뭐 좋은 아침, 뭐 잘 잤어? 요런 류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뭐 특정 문장을 보냈을 때 오늘은 뭐 코코넛을 먹었다라는 걸 했을 때 어떤 대답이 오고, 오늘은 먹었어 사이에는 대체로 이제 뭐 여기는 육류가 없을 테니까 생선의 종류나 뭐 열매에서 따올 수 있는 어떠한 과일, 요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를, 패턴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 언어를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패턴화한다. 패턴화할 줄 안다. 패턴화하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을 해요. 더 굉장히 일반적인 어휘 패턴을 발견을 했을지도 모른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휘들의 레퍼런트는 전혀 알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저자들이. 이게 어떤 말이냐면, 뭐 일반적인 어휘 패턴을 발견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날이 너무 덥다. 날이 너무 더워서 지금 짜증이 났다. 여기가 핵심인데 예를 든 거예요. 짜증이 났다 라고 하면, 짜증이 났다 자리에 어떠한 말을 쓸 수 있는지는 문어가 압니다. 이건 패턴이죠. 화가 난다, 불쾌하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다. 이런 류의 대충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표현들을 쓸 거예요. 이거는 문어가 압니다. 패턴은 이제 머리가 너무 좋고 패턴을 워낙에 잘 찾아내는 능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게 뭐냐, 레퍼런트가 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문어가 이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어가 모르는 거는 얘네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났다는 아는데 짜증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짜증이 내가 어떨 때 느끼는 느낌, 그 감정인지를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여기가 이해가 되시면 논문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내가 패러프레이징을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캡에서 이만큼 보캡이 쌓였을 거예요. 보캡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여기 보캡, 여기서 어떤 걸 가지고 와야 되는지는 압니다. 이 자리에. 근데 이 군이 부정적인 의미인 것을 몰라요. 저자들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면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자꾸 생각을 하면, 나는 지금
짜증이 뭔지도 알고, 화가 뭔지도 알고, 불쾌가 뭔지도 알고, 기분이 나쁜 거, 기분이 좋은 게 뭔지 알기 때문에 텍스트만 봤을 때 이것들이 뭔지 알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는데 태어났어요. 근데 사회와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방에 박혀서 죽는 날까지 책만 읽어요. 그러면 책에는 수도 없이 많은 표현이 있겠죠. 굉장히 언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잘 쓰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내가 기분이 좋은 게 뭔지, 내가 기분이 나쁜 게 뭔지 그 감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말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주면 단어를 끼워 맞추기는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게 언어를 이해를 하고 내가 맞는 상황에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어떠한 언어적인 표현을 쓴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사람도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폼만 가지고 형태만 가지고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더 지나요. 시간이 더 지나고 문어가 더 자랍니다. 그래서 외로워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외로워. 그래서 비를 없앱니다. 비를 없앴다는 게 물리적으로 없앴다는 게 아니라 여기 통신을 끊고 원래 이렇게 이어져 있던 통신을 끊고 어느 날 A와 직접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 정도면 대충 얘네의 대화를 알 것 같아. 내가 심심한데 B가 A가 어떤 말을 했을 때 A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쿼리라고 하죠. 어떤 쿼리를 줬을 때 B가 어떠한 레스폰스를 하는지 알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심심하니까 내가 중간에서 직접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을 하면 저자들이 묻죠. 문어는 A의 의심을 사지 않을까라고 물어봅니다. 네, 답은 A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할 것이다. 딱 요 상황이죠. 문어가 봐왔던 쿼리를 주면 문어는 굉장히 좋은 앤서를 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무인도에 뭐 좀 위험한 일이 생겼어요. 해저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물이 올라와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B에게 긴급하게 무전을 칩니다. 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코코넛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 라는 무전을 쳤을 때 쿼리는 코코넛 나무 뭐 올라가다 위 그리고 해저 생명 이런 것들이 쿼리가 될 거예요. 얘가 위험한 존재가 될 텐데 문어에게는 생각을 해보면 익숙한 게 뭐예요, 지금? 문어에게 익숙한 건 코코넛, 나무, 위. 올라가는 행위를 많이 하진 않았을 테니까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이러한 쿼리가 들어갔을 때 B는 해저생명과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한 어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기대하는 대답을 했을 리가 만무하죠. 코코넛 나무를 평상시에 A가 코코넛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코코넛을 일상적으로 먹을 테니까 먹는 거 오늘은 맛이 이렇다 오늘은 좀 시원하다 코코넛이 너무 많이 따서 없더라 있더라 이러한 오늘은 따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랬냐 잘 먹었냐 힘들었겠다 이런 말들을 B가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위험한 존재가 등장을 했을 때에 대한 답변을 이
문어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패턴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언어를 실제로 이해를 하고 있는 B였다면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가중치가 이러한 것들이 낮고 얘가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어는 이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를 무시를 할 거예요. 얘네에 집중된 일상적인 B에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대화가 안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길게 설명을 했지만 문어는 패턴화는 잘하지만 그게 언어를 이해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저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언어를 배운대? 사람도 되게 아기 때 아무것도 모르는 영아에게 엄청 많은 인풋을 때려 넣으면 아기가 언어를 배우지 않냐? 우리는 그렇게 딥러닝 모델을 시작을 했다. 우리는 사람을 모사를 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말할 것 같은 독자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저자들이.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한테 말을 하자면 사람도 그렇게 언어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애기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그러니까 오디오를 끊임없이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말을 하면서 엄마를 가르치고 아빠를 엄청 인풋으로 많이 넣으면서 아빠를 가르치고 그래서 실제로 왜 엄마 아빠를 배운 애기가 나가서 성인 남자를 보면 아빠라고 말을 하고 성인 여자를 보면 엄마라고 표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폼만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는 언어를 매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만 아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쉼없이 일상에서 언어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죠. 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언어를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아기가 그 모든 복합적인 거를 통해서 언어를 이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예제는 괴를 같이 하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죠.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혹은 중립적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 연애 글로 배웠어? 혹은 뭔가 생소한 좀 활동을 하러 가서 너 이거 글로 배웠어? 라고 표현을 하는 게 글은 폼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도 부정적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일상에서. 그 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자들이 그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폼만 가지고는 어떠한 행위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언어 외적인 것들, 그리고 사람의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아우러져야 이해라는 게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들이 논문을 쓴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언덕을 오르고 있는가? 저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한 문장을 꼽으라면 우리는 바른 언덕을 올라야 한다. 우리가 처한 언덕이 아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문장이 있는데 한 번쯤 지금 이제 퍼포먼스가 실제로 매우 좋죠. 90몇 프로 막 사람의 어떤 능력을 이겼다라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한 태스크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심취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언덕을 오르고 있는지 연구자로서 이러한 고민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보고 싶으면 백두산을 가야 되고 백록담이 보고 싶으면 한라산을 가야 되는데 천지가 보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한라산을 오르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언덕을 오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심을 하고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하고 언덕을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좀 고민을 주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을 보면 버트 또한 의미가 아닌 특수한 패턴을 찾고 있더라라는 보이는 그러한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이
이미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논문을 읽고, 아, 이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한테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논문들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또한 형태만으로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고, 사실 연애나 어떤 굉장히 다이나믹한 액티비티 예제도 드렸었는데, 언어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도 이해하기에는 폼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표현, 책으로 배웠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벌트 베이스드 분야에서 이러한 더 많은 흥미롭고 재밌는 발견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자들은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 굉장히 지금까지 보셨던 논문들과는 결이 다른, 그리고 공학도로서는 쓰기 힘든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논문을 읽고 여전히 요 논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당연히 있을 테고, 좀 신선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각자의 판단에 맞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재미가 있고, 그거를 넘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 그리고 몸담고 있는 분야를 정말 진지하게 한 번쯤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래도 가볍게나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